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빠지셨네요. 다들 놀러 가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빡센 날입니다. 오늘 케이스 22개 나가야 돼요. 22개요. 자, 우선요. 제가 저번 시간에 정신이 없어갖고 잘못 설명드린 게 있더라고요. 이메일로 질문이 날라와서 제가 말씀을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하면서 기판력의 본질에서요. 반복금지서라고 모순금지서라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에 의해서 권리보호 자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 반복금지설에 의하면 원래 기판력의 존재는 독자적인 소극적 소송 요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보호 자격과는 별도의 소극적 소송 요건으로 본단 말이죠. 마이크 울리시지 않으세요? 계속 그러세요? 아직도 그러세요? 아니요? 자, 그랬는데, 자, 반복금지설에 의하면, 확정 판결의 존재라는 게, 독자적인 소극적 소송 요건이 되는 거니까 권리보호 자격과는 무관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구금장 확신할 때 구금장 신이 돼야 되는 거죠. 구금장 신이 되는 건데, 이시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반복금지설을 취하시면서도 확을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고요. 원래 반복금지설에 의한다면 그 권리보호 자격은 구금장 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문혁 교수님 모순금지설에 의한다면 구금장 확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았든 전수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든 그게 어차피 차이는 없으니까 구금장 승이 아니라 구금장 확이 되는데, 문제는 홍문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소재기 자체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신다고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재기 자체가 소송법상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없고, 그거는 실체법상의 신의칙에 위반되는 소재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소각하로 나가는 게 아니라 청구 기각으로 나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생각나시죠? 자, 그래서 홍문혁 교수님 견해에 의한다면 권리보호 자격이 구금장 확이 되겠죠. 신이 안 붙고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 저번 시간에 변태적인 모순금지설이라고 비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판례 견해에 의한다면, 확이 아니라 승소 판결 받은 경우하고 패소 판결 받은 경우가 나눠지니까 그때는 구금장 확신이 되는 거죠. 권리보호 자격이. 그쵸? 구금장 승신이요? 구금장 승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쉬는 시간에 질문을 받았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 기판력의 시적 범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표준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서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뭐냐면 매매 계약을 그 다음에 다시 체결했다 이런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예 소송물 자체가 달라지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기판력의 시적 범위의 예로서는 적절한 예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벗어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적절한 예로는 제일 많이 드는 게 원래 채권이 있었는데 표준시 이후에 만약에 변제를 해갖고 그 채권이 소멸됐다. 그래서 그거를 후소해서 주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는요, 상소부터 나갑니다. 자, 우선, 우리 상소 요건은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수강증 검사해요? 자, 상소 요건에 보시면은 일반적인 상소 요건으로 6가지가 나와요. 이기, 대방, 하포.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는 이제 상소 이익이고요.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소 기간, 그 다음에 상소의 대상 적격, 그 다음에 방식 준수,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그 다음에 상소권 포기가 없을 것. 요게 이제 상소 요건으로 되는데, 자, 요 4가지는요, 상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2가지는 심리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 중에서 상소의 이익이죠. 자, 상소의 이익은요,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일부 청구하고 엮어가지고 상소의 이익 나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년에 안 나오겠죠? 내년에 안 나오겠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는 나오고 안 나오고 찍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나와도 다시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상소의 이익인데, 자, 어떤 경우에 상소의 이익이 없고 어떤 경우에 상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되죠. 견해가 대립되는데, 첫 번째, 자, 형식적 불복설은요, 이게 우리 통설 판례의 원칙적인 태도죠. 이 형식적 불복설은 뭐냐면, 도대체 이 상소를 하는 사람이 상소의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뭘 갖고 도대체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이 원판결에 대해서, 원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정당하다라, 그 이익이 있다라고 봐줄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뭘 비교를 하느냐면, 원래 이 사람이 신청했던 그 신청과 그 신청에 대해서 나갔던 판결 주문과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게 신청보다 판결 주문이 불이익하게 나갔다면 그때 긍정하겠다는 거죠. 상소의 이익을. 따라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그 원심 판결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이게 항상 전부 승소자가 문제예요. 전부 승소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소의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가 신청한 만큼 판결 받았으니까요. 지가 원하던 만큼, 지가 신청해서 원하던 만큼 다 판결로 받았으니까 그 불이익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소 이익이 부정돼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 불복설은, 자, 형식적 불복설이 있으니까 당연히 실질적 불복설이 있겠죠. 자, 실질적 불복설은, 자, 원심 판결보다 실체법상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상소해가지고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상소의 이익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법상 판단을 하니까 이 신청이나 판결 주문 이렇게 비교하는 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상소를 해가지고 실체법상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면 전부 승소자라고 하더라도 상소 이익이 긍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절충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절충설 나와야죠. 절충설 나오는데, 절충설은 뭐냐면 원고하고 피고하고를 구별해서 보자는 거예요. 자, 원고 같은 경우에는 지가 본안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를 제기하면서 지가 어떤 걸 받겠다라고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피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유롭지가 않아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청구기각 신청이고 그것보다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고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피고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고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불복설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피고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불복설에 의해서 신청과 판결 주문을 했을 때, 신청이라는 게 기껏해야 청구기각 신청이니까 이때야말로 실질적 불복설로 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 불복설이 있으니까 이제 또 신실질적 불복설이 나오겠죠.
원래 소송법에서 보시면은, 민소법에서 보시면, 뭐 실체법 나오면 꼭 그 다음에 어디선가 다시 소송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실질적 불복설은 뭐냐면, 실체법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 불복설에서 실체법이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원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 등 판결의 효력에서 불이익이 존재하면 불이익 존재 시에 긍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실체법 갖고 판단을 하냐는 거죠. 소송법적으로 판단하자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진짜 통설 판례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그건데 참 이게 학설 대립 쓸 때 참 애매해요. 애매한 게 왜냐하면 이거 이제 우리 보통 수정 형식적 불복설이라고 하거든요. 수정 형식적 불복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별도의 하나의 학설로 처리하기도 그렇고 형식적 불복설 쓸 때 같이 쓰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통설 판례는 뭐라 그러느냐면 원칙은 수정이니까 형식적으로 가겠죠. 원칙은 형식적으로 가는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전부 승소자라고 하더라도 상소이익이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좀 아주 불합리한 결과가 벌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작년 시험에 나온 부분이죠. 뭐냐면 상소를 할 때 보통 이제 전부 승소자가 상소를 한다 그러면 청구 취지를 확장하기 위해서나 청구 변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구 변경하기 위해서 상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원판결 그대로 있고 그냥 지 신청한 거 그대로 있는데 상소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승소자가 상소한다는 건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더 하려고 하는 게 안 될 때는 그러면 상소이익 보장해줘서 상소이익 긍정해줘서 상소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이 문제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는데 뭐라 그러느냐면 별소 제기가 불어대는 경우 그때는 실질적 불복설로 가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부 승소자라고 하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긍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 청구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부 청구에는 명시적 일부 청구하고 묵시적 일부 청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묵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전부의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다수설 판례에 의한다면 명시설을 이따가 할 거예요. 근데 명시설을 취하는 다수설 판례에 의한다면 묵시적 일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청구의 소송물은 전부의 채권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의 채권에 대해서 기판력이 전부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잠부 청구를 후소해서 별소로 제기를 하면 그거는 기판력에 저촉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란 묵시적 일부 청구의 경우에는 별소 제기가 불허가 되겠죠. 1심에서 그러니까 원심에서 전부 승소해서 그 일부 청구에 대해서 전부 승소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청구 취지를 좀 잠부까지 전부 다 확장하기 위해서 상소하는 것을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묵시적 일부 청구일 경우에.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자, 상소의 이익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소의 효력이요. 자, 상소의 효력에서 이제 나오는 게 확정 차단효하고 우리 지지난 시간인가 했죠. 그러니까 판결이나 재판이 확정되는 걸 차단한단 말이죠. 상소를 하면. 확정되는 걸 차단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위신급으로 2심을 시켜주는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걸 2심효라고 그러죠. 요거는 사건이죠. 사건.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재판이 만약에 누락됐다. 그러니까 일부 판결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 판결만 한 경우를 그 재판 누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그랬을 때 재판 누락이라고 그러는데 재판 누락에는 이제 일부 판결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부 판결에 전부가 2심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일부 판결에서 이거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2심하고 확정 차단에 관한 문제예요. 상소 불가분의 원칙은 자, 상소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2심이 돼요. 판결에서 나온 그 사건, 다뤄진 사건 모두가 전부가 다 2심이 되고 전부가 확정 차단되는 게 원칙이죠. 이거는 왜 그런다 그랬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부대 항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형사소송법하고 비교를 하면서 잠재적인 심판 대상하고 현실적 심판 대상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대 항소가 하는 역할은 2심되어 가지고 잠재적인 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현실적인 심판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부대 항소라는 것은. 자, 그래서 부대 항소를 가능케 한단 말이죠. 전부 2심 되고 전부 확정 차단을 시켜주는 게. 그런데 자,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는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뭐냐면 통상공동소송이에요. 자, 통상공동소송에 공동소송인 간에는 자, 공동소송인 간에 이렇게 있는데 그 판결이 같이 난단 말이죠. 그 판결이 났을 때 누구만 그 중에 한 명만 뭐 상소를 했다. 그러면 보통의 원칙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 원칙대로라면 그 사람들 전부에 대한 사건이 전부 2심이 돼야 돼요. 전부 확정 차단돼야 되고. 그런데 자,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공도권이요. 자, 공도권 때문에 일부 2심하고 확정도 분리되어서 확정된다는 거죠. 그 일부가 상소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같이 나오는 게 이제 심판 범위 얘기가 같이 나오죠. 그럼 2심은 저렇게 되는데 그러면 심판 범위는 어디냐? 그랬을 때 이 심판 범위를 규율하는 원칙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규율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처분권주의의 다른 말이라 그랬어요. 처분권주의가 상소에서 작용하는 그 모습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즉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심판 범위는 그 상소한 사람의 불복한 범위에 국한되는 게 원칙이에요. 불복 범위가 그렇겠죠? 처분권주의니까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만 불복하겠어. 그랬는데 더 그걸 벗어나서 판결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상소심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5천을 청구했어요. 5천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1심 법원에서 3천을 인용해줬다. 3천을 인용해줬다. 그러면 갑이 항소를 하면 얘는 5천 다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어디로 되느냐면 3천에서 최소 3천이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최소 3천에서 5천까지만 가능한 거죠. 요게 심판 범위예요, 요게. 처분권주의죠. 근데 여기도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예외가 뭐냐면 합의 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자, 이때는 이제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나 독당참이나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합의 확정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일부만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가 심판 범위가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에 대해서 합일적으로 확정을 시켜줘야 되니까 합일적으로 다 같이 엮어서 같이 재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때는 심판 범위가 전부 다로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부대항소가 나오는데요. 자, 부대항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항소인이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소인이 이제 했을 텐데 그 항소심 절차에 편승해가지고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확장하는 신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적인 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인 심판 대상화 시켜준다는 거죠. 부대항소는. 자, 이 부대항소의 성질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항소설과 비항소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부대항소도 항소하고 똑같이 볼 거냐 아니면 다르게 볼 거냐, 이거 좀 특별한 다른 거라고 보고 항소가 아닌 다른 거라고 볼 거냐, 이게 문제인데, 자, 이 가장 큰 대립의 실익은 뭐냐면, 항소라고 보게 되면 아까 보셨듯이 상소에는 상소의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소의 이익을 요한다는 거죠. 항소설에 의하면. 하지만 비항소설에 의하면 항소의 이익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어도 부대항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전부승소자는 그 부대항소를 안 했을 항소를 안 했을 텐데, 이 사람이 그럼 부대항소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전부승소자이기 때문에 청구 변경이나 반소 제기를 위해서 부대항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소의 이익이 필요 없다라고 비항소설처럼 봐주게 되면 전부승소자라고 하더라도 청구 변경이나 반소 제기를 위해서 부대항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통설 판례는 비항소설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부대항소의 요건에서요. 요건은 뭐 간단해요. 우선 당연히 주된 항소가, 그러니까 부대항소 말고 진짜 항소요. 주된 항소가 적법하게 계속 중요해야겠죠. 그 다음에 변론 종결 전이어야 되고요. 요게 403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이 항소권을 포기했다거나 항소기관을 도과했을 때에도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부대항소는 변론 종결 시까지 언제나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심되어 있는 그 잠재적인 심판 대상을 넓혀주려고 하는 게 부대항소니까 당연히 지가 항소권을 포기했거나 항소기관을 도과했어도 상관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자, 부대항소의 효과는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보통 얘기가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부대항소의 개념 자체에서 보셨듯이요. 뭐냐면 심판 범위를 확장해 준다 그랬잖아요. 심판 범위를 확장해서 결국 이게 노리는 게 뭐냐면 불변금을 배제해 주는 거예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을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예 같은 경우에 0에서 3천으로 돼 있는 3천에서 5천까지가 심판 대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 피고가 그러니까 일부 기각 판결 났을 때 아까 5천 청구했는데 3천만 인용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천 인용받은 거에 대해서는 피고가 불이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심판 범위는 아까 그 갑이 항소했을 때 원래 심판 범위는 3천에서 5천 사이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상소심 법원은 마음대로 판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피고가 그때 만약에 부대항소를 하게 되면 지한테 불리하게 부대항소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대항소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심판 범위는 어떻게 늘어나느냐면 다시 0에서 5천까지로 늘어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부대항소가 0에서 3천을 청구를 하게 될 테니까 나는 3천도 내기 싫다 이거잖아요. 3천 인용 판결 났는데 나는 3천도 내기 싫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대항소하는 취지는 0에서 3천 사이에서 판결해 주시오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그 원고가 항소해서 심판 범위가 된 요거를 더하면 결국 항소심 심판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요. 요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불변금을 배제시켜줘서 심판 범위를 확장시켜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수적인 얘기로
자, 부대항소는 종속성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아까 그 항소심 절차에 편승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편승하는 거니까 뭐냐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가 불리하면 지가 항소하지. 왜 항소 안 하고 있다가 내중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저쪽에서 항소하고 항소심 딱 올라와 있으니까 중간에 갑자기 부대항소를 뜩 한단 말이죠. 그럼 지가 그렇게 불리하면 항소 좀 하지. 이게 문제의식인 거예요. 종속성의 문제의식은. 그럼 미리 항소했으면은 괜찮잖아. 그러니까 부대항소만 한 경우에는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거죠. 어떤 불이익이냐면 편승한 거기 때문에 항소가 그러니까 주된 항소가요. 원래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 각하되면 부대항소도 역시 실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404조 본문에 규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예외가 항소 기간 내에 부대항소를 했으면 그거는 부대항소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항소로 봐주는 게 취지에 맞겠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404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독립부대항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소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케이스와 관련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항소심의 종국재판이에요. 종국재판이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항소장이 부적식이면 항소장 각하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방식에 위배됐다든가 그다음에 항소기간이 도과했다든가 그다음에 송달불능이라든가 이럴 때 항소장 각하를 할 테고요. 그러면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항소 각하 판결이라는 게 있어요. 항소 각하 판결. 이건 당연히 소각하 판결처럼 마찬가지겠죠. 소각하는 소송요건이 흠결됐을 때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항소 각하 판결도 항소요건이 보정불능일 때 보정불능의 항소요건 흠결 시에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주 예외적인 형태로 항소각하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결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44조에서 규정된 건데 말을 잘 못하니까 당신 좀 변호인 좀 선임해서 말을 하시오. 당신 좀 변론할 능력이 없는 것 같소. 그래서 변호인 선임 명령을 했더니 자 항소심이 했겠죠. 변호인 선임 명령을 했더니 거기에 불응한단 말이죠. 그러면 항소각하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항소 기각, 항소 인용이죠. 자, 항소 기각은 414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1항하고 2항 보시면은요. 414조 한번 보실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2항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항소 기각이 보세요. 413조에 항소 각하 있죠. 그 다음에 414조에 항소 기각 있죠. 그 다음에 415조부터 417조까지요. 그게 항소 아니죠. 419조까지가 항소 인용이고요. 그게 전부 항소 인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14조에 보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 2항을 합쳐서요. 원판결 주문과 일치 시에는 그러니까 항소심 판결이 나갈 게 보니까 판단해보니까 원판결 주문하고 같단 말이죠. 그 원판결 주문하고 같으면 즉 원판결을 유지할 때는 그때 항소 기각 판결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뭐냐면 예비적인 상계항변으로 승소했을 때. 그러니까 원심에서 피고가 상계항변을 날렸단 말이죠. 근데 예비적으로 날렸어요. 예비적으로 날렸는데 그게 먹혔어요. 그러니까 주된 항변은 안 먹히고 예비적 항변만 먹혔단 말이죠. 그러면 이 피고가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그냥 이길 수도 있는데 자기의 출혈을 통해서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비적 상계항변으로 승소를 했으면 똑같이 원고 청구 기각이 나왔겠죠. 원고 청구 기각이 나왔는데 이 피고가 여기에 대해서 항소했단 말이죠. 항소했는데 이때 만약에 항소심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상계가 없어도 승소가 가능하겠다. 상계를 인정하지 않고도 원래의 항변 가지고도 가능하겠다. 승소가 가능하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원판결 취소를 해준다는 거예요. 보세요. 1심에서도 원고 청구 기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상계항변을 받아들여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2심에서 판단해 보니까 역시 원고 청구를 기각을 해줘야겠어요. 근데 그게 예비적 항변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원래의 주된 주장을 인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그때도 그러면 사실 결론은 같잖아요. 원고 청구 기각이라는 결론은 같지만 그때는 원판결을 다시 취소해 준다라는 거예요. 주문이 같지만 이게 예외가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청구 기각을 해줘요. 원판결을 취소한 다음에 청구를 기각해 준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면 상계항변에는 기판력이 인정이 된다 그랬죠. 우리 저번 시간에 기판력 발생 범위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판결 주문에서 판단된 것, 즉 소송물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법이 예외적으로 판결 이유 중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상계항변이 있다 이랬었어요. 그죠? 그 법 조문에 규정돼 있었잖아요. 우리 확인해 봤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외의 판결 이유 중 판단에 대해서 기판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우리 그때 학설 5개를 쭉 봤었어요. 그죠? 증점요, 경제적 가치 동일성설, 이런 의미 관련론, 신의칙설, 증명해설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한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판결을 취소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판결 취소 안 해버리면, 원판결 취소 안 하고 항소 기각을 해버리면, 항소 기각하면 원판결이 확정될 거 아니에요. 원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상계항변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상계채권 갖고 나중에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원고에 대해서 피고가. 자, 그런 걸 없애주기 위해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게 예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항소 기각은 그러니까 원판결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항소 인용은 뭐냐면 원판결을 취소하는 거예요. 항소 인용이니까 항소 맞다. 이유 있다. 그래서 원판결 잘못됐네. 그러니까 원판결을 일단 깨서 판결 자체라는 게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법원의 응답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고 나면 원판결을 취소하고 나면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지가 판단해야죠. 그죠? 자, 지가 다시 청구 자체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자, 항소 인용한 다음에 판결의 형태는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판결을 취소하는데, 원판결을 취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소심이 어떤 대답을 해줄 것인가에는 3가지가 있단 말이죠. 뭐냐면, 원칙적으로는 지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걸 자판이라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항소 인용을 하면 자판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심이니까, 그리고 속심구조니까, 그래서 자판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환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송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환송은요. 자, 필수적 환송이라고 그러는데, 필수적 환송이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자, 418조 본문이요. 우리 418조 한번 보실까요? 이건 되게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418조 보시면은요. 자, 필수적 환송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랬어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1심 법원에서 소각하 판결이 난단 말이죠. 1심 법원에서 소각하 판결이 났는데 항소심에서 판단해 보니까 그게 틀렸어요. 그게 틀렸으면 그걸 틀렸는데 항소심에서 자판을 하게 되면 신급의 이익이 박탈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3심을 받아야 되는데 1심에서는 본안에 대해서 판단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금의 이익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서 1심 법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의 원칙이에요. 근데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자판을 해야 하는 예외가 있어요. 자판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게 418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다만 제1심에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충분하게 된 경우, 이때는 신급의 이익이 거의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419조에는요. 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필수적 환송의 원칙인데 요거는 신급제의 유지를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자판하는 경우가 두 가지. 단서요. 418조 단서에서 심리가 충분하게 된 경우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송하는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419조에서 관할 위반을 이유로 해서 원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송을 시켜주는데,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말하는 관할 위반은 임의 관할을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왜요? 임의 관할은요. 411조 우리 저번에 한번 봤었어요. 조문. 411조 보시면은 그 앞 페이지에요. 관할 위반 주장의 금지. 그래서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 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관할 위반의 하자는 임의 관할의 경우에는 치유가 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전속 관할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케이스를 풀려면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1회 독대 보시다 보면 앞에 부분 보시느라고 너무 빡세가지고 진도가 다 밀리시잖아요. 그죠? 진도가 밀리셔갖고 뒤에는 다 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1회 독 지나시고 나서 뒤에 보시면은 책들이 하얘요. 다 줄이 안 쳐져 있고 하얘요. 근데 그거는 2회 독대 학원 진도를 따라가시면은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진도를 빼신다거나 그러면은 왜요? 안 보이세요? 저 구석에다 쓰지 말아야겠네요. 안 보이시죠? 구석에 쓴 거요. 예. 자,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예, 맞아요. 그 2회 독대 읽으실 때는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실하게 기본서를 읽을 수 있는 기회는 2회 독이 마지막이에요. 3회 독대부터는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회 독대는 되도록이면 줄이 안 거져 있는 부분부터 읽으세요. 되게 그게 사실은 심란한 건데, 나중에 3회독, 4회독 때 줄이 안 거져 있는 것보다는 덜 심란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미리 그 부분을 읽으시고요. 이게 별로 쓸데없어 보이는 것도 줄이 안 거져 있으면 나중 되면 이렇게 부담이 돼요. 엄청나게 부담이 돼요, 시험장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없이, 그러니까 내가 보고서 제낄 수 있어야 돼요, 보고서. 그러니까 근데 안 보고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무조건 줄부터 보세요. 줄부터 안 거져 있는 부분에요. 자, 그래서 우리 불변금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여기도 안 보이시나요?
여기부터 쓰면 되겠네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요. 자, 이름은 불이익 변경으로 돼 있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말이라 그랬어요. 처분권주의에 따른 말이기 때문에 불이익으로의 변경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익으로의 변경도 금지가 되죠. 원래 지가 청구했던 것보다, 원래 지가 신청했던 것보다 더 유리하게 해줄 수는 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자,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이익 불이익을 불문하고 심판 범위는, 즉 불복 범위의 심판 대상이 한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처분권주의의 다른 말이라 그랬어요. 자, 뭐 불변금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케이스에도 이게 지금 몇 개가 있는데요. 원래 청구를 기각을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청구를 기각할 사안인데 1심이 판단을 잘못했어요. 1심이 판단을 잘못해서 소각화 판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는 적법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적법한 소인데 1심이 판단을 잘못해갖고 부적법하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소심이 판단을 해보니까 이거는 소각화가 나갈 게 아니고 오히려 본안심리를 해보니까 청구 기각이 나갈 사안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과연 이 경우에 2심은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항소 기각을 할까, 항소 인용을 할까, 항소 인용하더라도 환송을 시켜줄까, 그죠? 소각화 판결이니까요. 418조 본문에 따라서 그 환송을 시켜줄까, 아니면은 본안심리 들어가서 청구 기각을 시켜줄까. 자, 요런 게 있는데, 자, 원래 청구 기각을 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청구 기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자, 1심에서는 소각화가 나요. 근데 이 소각화가 싫어가지고 원고가 항소를 했단 말이죠. 이게 피고가 항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소각화 판결이 났는데 피고가 항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고가 항소할 거란 말이죠. 원고가 항소를 했는데 2심이 가만 판단해보니까 이게 틀렸고, 그래서 청구를 기각할 사안이니까 청구를 기각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만 불쌍해지잖아요. 항소권을 보장해주는 취지에 반하죠. 즉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견해 대립이 있어요. 자, 견해 대립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아까 저 항소심이 종국재판으로, 그러니까 본안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응해요. 정확히 학설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소 기각설이 있고요. 항소 기각설이 있고, 항소 기각 말고 아까 항소 인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항소 인용설이라는 설은 없고요. 자, 항소 인용하는 경우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자판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필수적 환송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뭐 여기서 이송은 나오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항소 기각설은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본안에 들어가고 청구 기각을 해주면 불변금에 반한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항소를 아예 기각을 해서 잘못된 판결이더라도 1심의 소각화 판결을 그대로 그냥 확정시켜줘 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리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소각화 판결 그대로 그다음에 그 소송요건 흠결이라는 사유에 대해서만 기판력이 발생할 테니까 그거 보정해갖고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보정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부적법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불변금 때문에 항소 기각을 하자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1심을 확정해주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부적법하지 않은데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갖다가
확정시켜주니까요. 그 다음에 자판을 하자는 건 뭐예요? 결국 본안심리 해보니까 청구 기각할 사유니까 청구 기각설이 되는 거예요. 청구 기각설이. 그러니까 뭐하러 돌려보내거나 이거를 또 항소 기각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다시 소를 제기할 거 아니에요, 원고가? 그러면 이거는 소송 경제에 반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두 번, 세 번씩 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소송 경제 때문에 차라리 그냥 청구 기각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은 이 우리 문제의식처럼 불변금에 반한다는 거죠. 반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요. 비판할 때. 근데 요거는 강현준 교수님, 정동현 교수님, 호문혁 교수님이 요 청구 기각서를 취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소각화 판결을 취소하는 거니까 418조 본문에 맞게 그대로 돌려보내자라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필수적 환송설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박우동이라는 분인데 박우동이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필수적 환송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근거가 418조 본문에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신급의 이익을 보장해 주자는 거예요. 하지만 요거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근거로 들었던 것처럼 소송 경제에 반하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게 우리 이시훈 선생님이요. 이시훈 선생님은 자, 절충설이라고 자칭하세요. 절충설이라고. 나는 절충설이다. 이렇게 자칭을 하시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뭐냐면 자, 418조 단서에 보면 단서에 해당해서 본안심리가 충분하게 되었거나 동의가 있을 경우, 특히 본안심리가 1심에서 충분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화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판하자. 자판해서 그때는 청구 기각 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유가 없다면 418조 본문에 따라서 환송을 하자. 그래서 이시훈 선생님은 이제 스스로 절충설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문혁 선생님은요, 뭐라고 비판을 하시냐면 같이 자기 학설에 넣어버려요. 이건 실제로 청구 기각설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에 쓰실 때는 4개를 쓰셔야죠. 그죠? 절충설까지. 호문혁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이거 같이 청구 기각설이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자, 요게 중요한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 11가지 정도가 짜르르륵 나와요.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거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단문집 같은 거 보시면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11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외우실 필요가 없고 몇 가지만 암기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해로다가 다 돼요. 뭐냐면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 근데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3가지 형태 크게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세 번째는 기타. 기타고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처분권주의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불이익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일 거죠. 그러니까 처분권주의가 적용 안 되는 경우라면 즉 당사자에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적용이 안 될 거라는 거죠. 당연히 개념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분권주의가 적용 안 되는 영역. 그게 뭐 있어요? 직권 탐지 절차요. 직권자 들어가면 아니잖아요. 처분권주의. 그죠? 직권 탐지 절차. 그 다음에 직권 조사 사항인 소송유권 흠결.
이때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17조의 판결의 절차가 위법한 경우, 판결 절차가 위배되는 경우, 417조. 그러니까 판결 성립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경우. 이것도 지가 뭐 당사자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역시 직권적인 부수적인 재판. 그러니까 우리 소장에 보시면은요, 소장 가만히 보시면은 소송 비용은 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 뭐 이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구 취지예요. 청구 취지에 한 세 줄을 써가지고 자기가 원래 원하는 거 매매대금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세 번째 무슨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소장에 보통 쓴단 말이죠. 근데 뒤에 두 가지는 신청을 하나마나 한 거죠. 왜냐하면 법원이 직권적으로 사실은 재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도 직권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도 그만이에요. 안 해도 법원은 판단을 한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 비용과 가집행 선고, 그러니까 직권적인 부수적 재판, 그 다음에 형식적 형성해소의 경우에. 자,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형식적 형성해소가 그 처분권주의가 배제되는 경우다라는 게 작년 1번 문제 속에 그 문제 설문 중에 하나였죠. 그걸 쓰라는 게요. 그러니까 뭐 경계확정 소송이요. 그러니까 경계확정 소송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 원고가 저 사람하고 저하고요 좀 땅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경계를 좀 확정해 주세요. 그렇게 청구를 하면서 지도를 딱 이제 첨부해 갖고 보낸단 말이죠. 붙여 갖고 이제 소장을 들이밀 텐데 경계를 요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요게 이제 X선인데 요 선으로 경계를 확정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거는 형식적 형성해소라서 법원은 여기에 절대 구애를 안 받죠. 즉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은 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지 마음대로 그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형식적 형성해소 역시 처분권주의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요. 합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 아까 있었죠. 그래서 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립당사자 참가일 때 이때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나오는 게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1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1심에서는 가만히 있어서 원고 청구를 인용을 해줬어요. 원고 청구를 인용을 해줬는데 피고가 아무리 안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상계 항변을 날렸어요. 상계 항변을 날려서 이기겠죠. 그럼 원고 청구 이제 기각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도 만약에 그때 원고가 뭐 일부 인용이라든가 뭐 이래서 원고도 같이 올라왔었다. 원고가 항소를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원고 청구 기각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415조 단서.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2천만 원 받을 거 있다고 판결이 났는데 제가 그거 말고 또 반대 채권이 이 사람의 이제 반대 채권이 피고의 반대 채권이 있어서 그게 3천이라는 게 뭐 한 1천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단 말이죠. 1천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로다가 이걸 항소심에서 까준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2천 지급하라 이라는 판결이 났지만 항소심에서는 상계항변을 인정해갖고 1천을 지급하라 이렇게 난다면 실제로 원고한테는 불이익할 게 없죠. 불이익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원래는 이 소송 끝나고 나면 1천은 또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채권하고 까주겠다라 그러니까 불이익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해가지고 그때 상계항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것도 당연한 거죠. 상대방의
상대방이 같이 항소를 하고 들어온다거나 부대 항소를 해갖고 들어온다. 그럼 역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파기환송 판결에서요. 파기환송 후의 판결과 파기환송 전의 판결과 이때 더 불이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소를 했다면 상고를 했단 말이죠. 상고를 해서 깨갖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내가 원래 항소심에서 받았던 판결보다 이 파기환송 후에 더 불이익하게 판결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한데 그때는 적용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급이 동일하니까 그렇겠죠. 신급이 동일하니까 어차피 똑같은 항소심이니까. 자, 그래서 파기환송 후의 판결과 파기환송 전 판결 간의 관계, 더 불리한 판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중급 20을 보세요. 자, 주식회사 을의 주주이자 이사인 갑은 을을 피고로 하여 회사 설립 무효예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을의 대표자로 을의 대표이사 병을 기재하였다. 이에 병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속해 하였다. 법원이 심리하여 을의 설립에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피고 대표자를 병으로 지정한 것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는 무건대리인의 소송 수행이라고 하여 소각화 판결을 하였다. 그래서 갑이 항소하면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그 이유로는 제1심 법원이 대표권의 흠결을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소각화 판결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자, 항소심 1회 변론 기일에 갑이 소장의 을의 대표자를 대표이사 병에서 감사 정으로 고친다고 진술하였고 그 다음 기일에 정이 기존의 변호사들과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갑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면 어떤 재판을 할 것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보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심에서 지금 무건대리인의 소송 수행이라고 그래갖고 갑자기 소각화 판결을 때렸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2심에서 판단해 보니까 2심에서는 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돼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소각화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묻는데 이제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자, 우선 자, 1심에서요. 1심에서 갑은 이사예요. 자,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그 소를 제기할 때는 감사가 대표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대표이사가 대표를 해갖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갑이 을을 상대로 그리고 이제 대표자는 병으로 해서요. 회사 설립 무효예소를 청구했는데 이건 상법상의 형성소송이죠. 근데 이제 소장에 을의 대표자 병을 기재했죠. 대표이사. 그리고 이 병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응소했어요. 자, 그래서 자, 법원은 판단해 보니까 설립은 유효하더라. 이렇게 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건 심리 충분히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심리를 충분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이 무효가 아니더라라는 판단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근데 대표자 기재에, 즉 대표자 지정에 오류가 있더라. 따라서 얘도 무권대리고 얘도 무권대리가 되겠죠. 그죠? 얘도 지금 권한이 없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법에는 감사가 하라고 돼 있으니까 대표이사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무권대표니까 무권대리가 되는 거고, 얘가 또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이 변호사도 무권대리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무권대리인이 선임했으니까. 자, 그래서 무권대리라서 소각화 판결을 한다 그랬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갑이 항소했죠. 갑이 항소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환송해 주시오 그랬어요. 1심 법원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원판결을 취소하고 환송을 신청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정기회를 주지 않고 소각과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다 그랬어요. 위법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 항소를 하면서 이런 환송 신청을 하면 원판결 취소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환송을 신청하면 그거에 구속될 것인가, 항소심 법원이 구속될 것인가, 요게 또 하나의 논점으로 등장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판단을 해봤더니 2심에서 판단을 해봤더니, 자, 우선 1회기일에 갑이 대표자를 정정하는 신청을 냈죠. 대표자 정정 신청을 해서 병을 정으로요. 그 다음에 2회기일부터는 정이 기존의 소송대리인과, 원래 무권대리인이었는데 이제 유권 대표자죠. 이제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는 그 대표자인데, 정이 기존의 무권대리인이었던 소송대리인과 함께, 기존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 수행을 했단 말이죠. 왜 나왔겠어요, 이거? 왜 이 지문을 던졌겠어요? 추인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명시적으로든 이제 묵시적으로도 추인했다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무권대리에 대해서는 우리 첫 시간에 아주 지겹게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항소심 판단해 보니까 갑 청구가 이유가 없다. 그래서 청구 기각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걸 좀 논리적으로 좀 사안을 잡아보면, 청구 기각을 하기 전에 우선 1심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즉 원판결을 취소해줘야 할 사안인가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소 인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항소심에서. 즉 1심 판결이 적법한가, 이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원판결 취소를 하는 거니까. 지금 청구 기각을 한다는 건 여기 원판결, 즉 항소 인용이라는 게 앞에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항소 인용, 원판결 취소하고 청구 기각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려면 우선 항소 인용이 돼야 된단 말이죠. 원판결 취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판결 취소가 된다는 건 원판결에 위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먼저 서명적으로 해야죠. 그런 다음에 항소심이 자판을 할 것인가 환송을 할 것인가, 요게 문제가 됐죠. 자, 항소 인용한 다음에도 자판할 수가 있고 환송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첫 번째 문제는 저 항소할 때 신청 때문에 그런 거고요. 환송 신청한다, 요런 신청에 구애될 것인가, 요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18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논점이 이거죠. 소각화 판결 취소 시에, 소각화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을 때 청구 기각할 수 있겠는가? 아까 그 학설 대리표 그거 쓰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요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은요.
자, 로마자 2예요. 항소 인용 판결의 가부 그랬어요. 원판결 취소 판결, 즉 1심 판결의 적법 여부 그래놨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 법원이 본안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송을 하지 않고 지가 직접 본안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이랬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4에는 그러면 그럼 본안 판결이 가능하면 청구기각 판결을 그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그러니까 항소 인용할 수 있겠는가? 그럼 항소 인용한 다음에 자판에서 본안 판결 자판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자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청구기각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순서대로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항소 인용 판결의 가부는 자, 1심 법원이 문제점에서요. 1심 법원이 넷째 줄에 소각화 판결을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권대리의 소송상 취급 보시면은요. 자, 넷째 줄에 법원으로서는 기간을 정해서 보정을 명해야 하고 이때 당사자 본인은 대리권을 구비해 기간 내에 보정해야 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 법원은 소각화 판결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정을 명하라고 법조문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보정을 명하지 않고 바로 소각화 판결을 해버리게 되면 법률 위반이죠. 위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사안에서 병원 무권대리인이고 그에 의해 선임된 소송대리인도 무권대리인이니까 변론정 결 시까지 보정되지 않으면 소각화 판결을 해야 되지만 법원은 대리권 응결 발견 시에 우선 보정을 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정명령 없이 소각화 판결을 한 것은 위법하니까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취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항소 인용을 하고 그러면 본안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돼서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요. 문제점에서 첫째 줄에 이제 그 얘기 간단하게 써놓은 거예요. 항소 취지에서 1심 법원으로의 환송을 갑이 신청을 하고 있지만 자판과 환송 여부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가 항소를 하면서 환송해 주시오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항소심 법원이 절대 구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항소심에서 대표자를 정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지, 그 다음에 대리권 흠결이 보정이 된 것인지. 왜냐하면 대리권 흠결이 보정이 안 되면 본안 판결이 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따져주라는 거고, 그래서 항소심 법원이 소각화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 418조 본문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환송해야 되지만, 자, 원판결 취소 후에 자판에서 소각화 판결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표자 정정과 대리권 흠결의 보정, 그래서요. 자, 첫째 줄 마지막이에요. 대표자 정정은 당사자 변경과 달리 언제나 가능하고 따라서 항소심에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요. 자,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 유효 요건이니까 무권대리인에 대한 소송행위는 다 무효죠. 하지만 이제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뭐 그런 우리 전에 했던 얘기들 쭉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권 없는 자도 무권대리인에 준한다. 뭐 이런 얘기 써 있고 마지막에서 둘째 줄에요. 항소심에서 정당한 대표자가 권한 없는 대표자에 의한 1심에서의 소송행위를 추인함으로써 대표권 흠결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보시면은 자, 대표자 정정은 언제나 가능하니까 사안에서 갑이 항소심에서 원고 갑이 항소심에서 의뢰사의 대표자를 정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그다음에 병과 그가 선임한 변호사들의 무권대리라는 하자는 정당한 대표자인 정의 추인으로 치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기존의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 수행을 했다. 저 말이 바로 추인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흠결이 하자가 치유가 되었다. 그래서 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으니까 418조 단서에 의해서요. 그 항소심 법원은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본안 판결을 하되 청구기각 판결이 그럼 가능하겠느냐 여부에서 아까 보셨던 학설대리표 청구기각설, 필수적 환송설, 이걸 필수적 환송설을 그냥 환송설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항소기각설, 항소기각설 이게 아까 팔레테도라 그랬는데 김홍규 교수님도 항소기각설 취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절충설 이랬고요. 그 절충설 마지막 줄에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실질적으로 청구기각설과 동일하다는 비판이 있다. 요 얘기가 써 있고요. 그래서 대법 판례는 자 항소기각설의 입장이다 그랬어요. 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보세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항소기각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고면 상고기각이겠죠. 근데 이제 보통 항소에서만 보통 나오기 때문에 항소기각설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주되게 문제되는 게요. 자, 그래서 사안의 경우에 검토해서요. 항소기각설은 잘못된 소각합 판결을 확정시키니까 문제고, 필수적 환송설은 소송 경쟁에 반하고,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취지는 원심 판결이 판단해서 당사자에게 부여한 바를 항소심에서 함부로 박탈하는 것을 금하는 데 있으니까 원심이 아직 아무런 판단을 한 바가 없다면 항소심이 청구기각 판결을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데, 요거는 그 호문혁 선생님 책에 써 있는 논거들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어떠한 형태든지 청구 기각할 사항이면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분쟁을 신속하고 타당하게 해결한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에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에 반하지 꼭 반한다고 볼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취지가. 그래서 따라서 청구 기각설이 타당하니까 항소심 법원은 가배 청구가 이유 없다고 그래서 청구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 기각설 취했어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중급 16요. 잠깐 10분간 쉬겠습니다.